12월 남반구의 여름, 안데스 산맥을 따라 녹은 눈으로 인한 급류가 흐르는 산악지대였다. 여름을 맞아 소를 몰고 가던 칠레의 산악 목부의 눈에 계곡 반대편에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의 차림새와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잠시 후 계곡 너머로 그들이 던진 쪽지를 읽은 그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1972년 10월 12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카라스코 국제공항. 그곳에는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우루과이의 아마추어 럭비팀 올드 크리스천 클럽 선수들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친선 경기를 위해 공항에 모인 것이다. 팀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남은 좌석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집된 일반 승객들까지 함께 여정에 올랐다. 그렇게 럭비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우루과이의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하나둘씩 빈 좌석을 채워갔다. 이들을 태운 항공기는 우루과이 공군 소속의 571편 페어차일드 FH227D 터보프롭 전세기였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40명, 총 45명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지만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날씨는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571편은 기상 악화로 인해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중간 착륙했고,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이들이 탑승한 페어차일드 FH227D 기종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납썰매라는 썩 유쾌하지 않은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름처럼 육중하고 둔한 기동성 탓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를 넘기에는 출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을 듣던 기체 FH227D 기종은 실제로 1966년 출시 이후 6년 동안 총 9대의 동일 기종이 추락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기체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우려를 경기를 앞둔 선수들과 승객들이 알 리는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3일, 마침내 날씨가 개이자 571편은 다시 한번 산티아고를 향해 이륙했다. 오후 3시 18분, 이륙한 지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571편은 순항고도 5,500m에서 순조롭게 안데스 산맥의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기체가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들은 난기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며 농담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기체는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탑승객의 즐거운 수다는 이내 비명으로 바뀌었고, 선반의 짐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조종실은 뒤늦게 위험을 인지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조종사들은 기체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눈앞의 능선을 넘기 위해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당겼다. 하지만 기체는 힘이 부족했고 기수는 위험할 정도로 들리며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 승객의 눈에 창밖의 풍경이 들어왔다. 짙은 구름이 걷히는가 싶더니 거대한 회색 암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였다. 곧이어 기체 전체에 날카로운 지상 충돌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피할 시간도 방법도 없었다. 오후 3시 34분, 굉음과 함께 4200m 상공에서 기체 우측이 거대한 암벽과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오른쪽 날개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이어서 꼬리 부분이 잘려나가며 승무원 2명과 승객 3명이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고, 마지막 충돌로 왼쪽 날개마저 떨어져 나갔다. 날개와 꼬리를 모두 잃은 동체는 이제 통제불능의 쇳덩이가 되어 시속 350km의 속도로 빙하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다. 사고의 원인은 통제된 비행 상태에서의 지형 충돌, 즉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당시 조종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뿐이었다. 안데스라는 거대한 벽을 정면으로 넘는 대신 남쪽으로 길게 돌아 플란촌이라는 단 하나의 안전한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그리고 칠레의 쿠리코시에 도착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북쪽의 산티아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부조종사는 플란촌 고개를 넘은 지 불과 3분 만에 쿠리코를 지났다고 관제탑에 보고했다.
실제로는 약 11분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VOR-DME 항법 장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산티아고 관제탑은 레이더 탐지 범위 밖이라 그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직 안데스 산맥의 중심부에 있는 571편에게 하강을 허가했다. 결국 이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페어차일드기의 10번째 추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날개를 잃은 동체는 시속 350km라는 끔찍한 속도로 빙하의 경사면을 따라 725m를 더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침내 동체 앞부분이 거대한 눈더미에 박히며 그 끔찍한 움직임이 멈췄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그곳에는 혹독한 추위와 동료들의 피냄새만이 진동했다. 정신을 차린 생존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동체 앞부분은 뭉개진 고철더미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서 부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추락의 충격으로 즉사한 사람은 조종사를 포함해 총 12명, 45명의 탑승객, 그중 생존자는 33명이었다. 이들이 불시착한 곳은 눈물의 빙하라고 불리는 고립된 설산이었다. 해발고도 3675m, 시간은 흘러가고 기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33명의 생존자,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시련은 안도감보다는 더욱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이 황량한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에서 생존해야 했다. 10월 13일 오후, 생존자들이 고립된 그 시각, 칠레 항공 구조대로 실종 사실이 전달되었다. 4대의 수색기가 조종사의 마지막 교신 지점이었던 쿠리코 해랑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곳은 조종사의 착각이 만들어낸 잘못된 위치였기 때문이다. 추락 1일차, 안데스의 밤은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평생 바닷가에서 살아 눈조차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안데스 산맥에서의 밤은 혹독한 환경이었다. 그들은 좁은 동체 안에 모여 부서진 좌석과 짐가방으로 구멍을 막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럭비팀 주장이었던 마르셀로 페레스가 리더를 맡으며 생존자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의대생 카네사와 세르비노는 부상자들을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고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5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생존자는 28명이 되었다. 추락 2일차부터 그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수였다. 사방에 널린 눈을 퍼먹었지만 이는 끔찍한 실수였다. 차가운 눈은 입안에 상처를 냈고 체온을 빼앗아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켰다. 바로 그때 피토 슈트라우크가 기체의 금속판을 구부려 태양열로 눈을 녹여 물을 만드는 장치를 고안해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생명줄이 되었다. 이어서 햇빛이 눈에 반사되며 눈머름의 공포가 찾아오자 그는 또다시 조종석의 녹색 플라스틱 햇빛 가리개를 잘라냈고 전선과 소고끈을 엮어 즉석에서 선글라스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좌석 커버를 담요로 사용했고 좌석 쿠션으로 스노슈즈를 만들어 사용했다. 생존자들의 사투가 이어지는 한편 3개국에서 동원된 11대의 수색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동체 안에 있던 생존자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수색기의 엔진 소리였다. 그들은 여행 가방으로 눈 위에 거대한 십자가를 만들며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흰 눈으로 덮인 설산에서 흰색 동체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결국 닿지 않았다. 추락 3일째, 두개골 골절로 의식을 잃었던 난도 파라도가 기적처럼 깨어났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과 부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한 여동생의 모습이었다. 추락 9일째인 10월 21일, 깨어난 파라도가 필사적으로 간호하던 여동생 수사나가 결국 숨을 거두며 생존자는 27명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들은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8일간 142시간의 수색 끝에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색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추락 11일째,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그때 로이 할리가 좌석 사이에서 작은 AM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발견했다.
그는 기체 전선들을 엮어 긴 안테나를 만들어냈고 그 라디오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첫 소식을 듣게 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것은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생존자들에게는 먹을 음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추락 이후 그들이 먹은 것이라곤 부서진 동체에서 찾아낸 초콜릿바 8개와 소량의 통조림 그리고 와인 몇 병이 전부였다. 그들은 리더 마르셀로 페레스에 의해 초콜릿 조각과 와인 한 잔씩을 배급받았지만 빈약한 식량은 일주일밖에 버티지 못했다. 식량이 떨어진 이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좌석의 솜과 벨트, 신발에 가죽을 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식량이 절실했다. 방법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눈과 얼음 속에 보존되어 있는 시신들을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을 두고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할 만큼 미쳐버린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생존자 중 카네사가 먼저 인육을 먹기 시작했고 그 후 며칠 동안 몇몇은 그를 따랐지만 몇몇은 여전히 거부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선택했다. 사망한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그들은 처절한 생존을 이어갔다. 추락 17일째인 10월 29일,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이었다. 그 순간 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동체가 순식간에 암흑과 침묵에 휩싸였다. 엄청난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이 찾아왔다. 거대한 눈사태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동체를 집어삼킨 것이었다. 눈은 동체 천장 불과 1m 아래까지 차오르며 생존자들을 산채로 매장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은 공기가 빠르게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때 절망 속에서 난도 파라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짐 선반에서 금속 막대를 뽑아들고 조종석 앞유리를 미친 듯이 찔러댔다. 마침내 작은 구멍이 뚫리자 찬 공기가 기적처럼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눈으로 가득 차버린 동체 안에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눈보라와 함께 그대로 3일 동안 그곳에 갇혀버렸다. 눈사태는 순식간에 8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생존자 그룹의 리더였던 럭비팀 주장 마르셀로 페레스. 그의 죽음은 곧 정신적 지주와 마지막 희망을 동시에 잃는 것과 같았다. 또한 부상자들을 어머니처럼 성인처럼 돌보던 릴리아나 메톨의 죽음은 남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슬픔도 잠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며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부조종사가 죽기 전 남겼던 쿠리코라는 지명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단서였다. 그들은 칠레 계곡이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실제 추락 지점이 칠레 국경에서 동쪽으로 89km나 떨어진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추락 34일째인 11월 15일, 생존자 중 일부가 첫 탐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동쪽으로 향했다. 몇 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에서 그들은 비행기의 꼬리 부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초콜릿, 담배, 약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항공기에 배터리가 들어있었다. 원정에 나선 이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이 배터리만 동체로 가져가 무전기에 연결하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24kg에 달하는 배터리는 눈밭을 거슬러 옮기기엔 너무 무거웠고 반대로 무전기를 가져와 연결했지만 전압이 맞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다. 희망은 다시 한번 절망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부상과 감염으로 희생자가 늘어갔고 추락 60일째인 12월 11일 결국 마지막 한 명이 더 희생되며 살아남은 사람은 16명 뿐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저 산을 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 원정을 준비했다. 혹독한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동체에서 뜯어낸 단열재와 방수천을 꿰매 거대한 침낭을 만들어냈다. 1972년 12월 12일 난도 파라도, 로베르토 카네사, 안토니오 비진틴 3명의 생존자가 마침내 서쪽의 거대한 설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들에겐 등반 장비도 지도도 경험도 없었다. 산소가 희박한 공기는 폐를 찢을 듯 했고 여름이 가까워지며 기온이 올라 부드러워진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원정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아침, 파라도는 마침내 4,503m 높이의 능선 정상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푸른 계곡이 아닌 끝없이 이어진 설산의 풍경이었다. 뒤따라온 카네사는 그 광경을 보고 절규했다. 하지만 파라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맞으러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원정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을 직감한 그들은 비진틴을 다시 동체로 돌려보내 식량을 아끼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7일간 파라도와 카네사는 강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눈이 없는 땅을 밟았고 인간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버려진 수프 깡통,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소 몇 마리. 그들의 발걸음은 마침내 세상과 닿으려 하고 있었다. 열흘간의 사투 끝에 로베르토 카네사는 탈진하여 쓰러졌다. 그때 불을 피울 나무를 찾던 난도 파라도의 눈에 강 건너편에서 말을 탄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파라도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을 내며 흐르는 강물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해가 저물어가는 외딴 산골, 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 건너의 남자 세르이오 카탈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내일을 기약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10시간을 꼬박 말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탈란은 어둠이 찾아오기 전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카탈란은 약속대로 돌아왔다. 여전히 소통이 불가능하자 그는 돌에 종이와 연필을 감아 강 너머로 던졌다. 파라도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적어 다시 그에게 던졌다. 쪽지를 읽은 카탈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두 사람에게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0시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카탈란의 구조 요청에 구조대는 다시 그들이 있는 계곡으로 향했다. 추락 71일째인 12월 22일 마침내 칠레 공군의 헬리콥터가 파라도의 안내를 받으며 추락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높은 고도와 무게 제한 때문에 14명의 생존자 중 절반만 태울 수 있었다. 구조된 이들의 환호와 남겨진 이들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4명의 구조대원들은 남은 8명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산에 남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3일 마지막 생존자들이 구조되며 72일간의 지옥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산티아고의 병원으로 이송된 그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동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세상은 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생존자들은 가족들에게 먼저 사실을 털어놓을 계획이었지만 그보다 빨랐다. 12월 26일 칠레의 한 신문 일면에 반쯤 먹힌 인간의 다리 사진이 실리며 그들의 비밀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폭로되었다.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던 12월 28일 생존자들은 몬테비데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에 직면했던 그들 사이의 약속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친구들이 자신의 몸을 먹고 살아남아 달라는 비극적인 서약. 그들의 고백이 끝나자 비난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세상은 마침내 안데스 산맥의 생존자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련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칠레와 아르헨티나 당국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안데스에 남겨진 이들을 그곳에 묻어주기로 한 것이다. 1973년 1월 18일 헬리콥터가 칠레 신부와 구조대원들을 태우고 다시 눈물의 빙하로 향했다. 그들은 눈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에 동료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그 위에 돌재단을 쌓아 철 십자가를 세웠다. 72일간의 끔찍한 사투가 벌어졌던 그곳은 그렇게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는 안데스 197이 박물관이 문을 열어 그날의 기록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그들의 숭고했던 생존을 기린다. 한때 고립된 비극의 현장이었던 눈물의 빙하는 이제 꺼지지 않는 희망의 순례지가 되었다. 72일간의 생존기, 그 마지막. 원정을 떠나 구조를 요청했던 두 남자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10일 동안이나 동료들을 대신해 약 2000m의 능선을 오르내렸고 무려 53km를 걸어서 이동했다. 결국 16명의 생존자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것은 살아남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